도나도나 머니돈나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나님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혼자 자리에 앉아서 인사하나 잠깐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굉장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인사드리시는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법무법인 태승의 이우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원미더 스마트의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를 이렇게 여러 번 초청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특별히 이유리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한국, 미국 이 중간에서 상속세, 증여세, 그래서 우리 교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궁금한 게 굉장히 우리 독자분들한테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머니돈나에 두 번 출연하시고 머니돈나 봤는데 나 이게 궁금합니다 하는 전화를 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상담 건수가 좀 어땠어요,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궁금해서 머니돈나 보고 연락을 주셨다는 전화 꽤 많이 받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혹시 이 질문이 가장 많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교포분들께서요. 그렇죠. 뭐 한국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또 역이민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세금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궁금하신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효리 변호사님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쵸.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빠삭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은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보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것만 설명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것만 설명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세요. 보통 이제 교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는 사실 미국 내에서 발생한 어떤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 이런 거에 대한 세금보다는 이게 한국과 연관성이 있을 때 양쪽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분이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본다면.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근로소득, 뭐 일상적으로 뭐 사업을 하면서 하는 거는 아마 주변에 뭐 실제 회계사님들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고, 근데 그런 분들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만 어떤 한국에 있는 나의 뭐 재산과 관련되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또는 뭐 상속이나 뭐 증여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양쪽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나는 뭐 집 한 채 있는 거, 예금 조금 있는 거,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막상 한국의 역이민, 우리가 이중국적 혹은 복수국적이라고 부르는 국적 회복을 하고 나시면 잠깐만, 내가 이 정도 뭐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국에선 이걸 세금을 내야 되네라는 경우가 있으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아파트 값이 뭐 한 10억 정도 된다. 이러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증여를 한다면 뭐 무조건 발생이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오. 10억짜리 아파트면 뭐 만약에 상속으로 간다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또 나올 수도 어. 있기도 하고요. 그 개인이 어디에 사느냐, 뭐 체류 한 미국에 있다면 체류 신분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등을 음. 고려해서 상속의 관점에서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증여는 무조건 음. 나올 겁니다. 아, 증여는. 예. 어,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 국적을 인정한다는 한국 법이 발효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는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당연히 뭐 예. 나이가 들면 가장 편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저희가 그 지난 2회차에 걸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나 증여세가 한 사람당 뭐 1200 몇십만 불, 지금은 그게 한 1300 몇십만 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에 내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 한국에 가면 당연히 나는 미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당되는 상속법과 증여법에 무조건 이 해당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영주권자는 어차피 이중 국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국적이죠. 네, 한국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내가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사는 사람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1,300만 불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한국의 법에 따라서 뭐 이제 다 상황은 다르지만 한 10억만 되더라도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인데 미국에서 사망을 하거나 미국에서 증여를 한다면 그러면 어느 법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미국에서 사망을 하거나 또 이제 미국 영주권자로서 계속 이제 미국에 거주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한국과 관련된 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뭔가 있어야만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즉 1,300만 불로 이제 라이프타임 공제 혜택을 받는 거는 미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 법에 따라 혜택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다 포함해가지고 1,300불 이상 다 혜택은 있거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 재산이 한국에 있는 건 또 한국법에 따라야 돼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에 재산이 없다면 한국법에서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뭐 증여나 상속에 대한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남아 있다면 그때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주권자분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한국에 재산이 없다면 뭐 머리 아프게 뭐 상속이나 징역 관련해가지고 뭐 사실 뭐 적용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한국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한국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적용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그 기사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세서 돈 있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상속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런 비슷한 질문이 저희 지난번 영상에 있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어머님의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 한국에 계시는데 그럼 미국에 모셔와서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 미국 법에 따라 증여를 나한테 하고 어머님은 증여가 끝난 후에 다시 한국으로 가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택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일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재산 정리만의 세금만의 목적은 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영주권을 받아서 뭐 미국에 가신다는 거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민을 가신다는 거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시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어머니가 가셔서 이민을 간다는 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생활의 터전을 옮기셔가지고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재산을 이제 한국에는 재산이 없는 거죠. 모든 걸 정리해서 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누구한테 증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세금이 나올 리는 없겠죠. 미국으로 내 돈 가져가는 내가 그냥 가지고 간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미국으로 가져간 이후에는 어쨌든 한국에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또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녀한테 뭐 증여를 한다 뭐 한다면 미국 법에 따르게 되고 그러면 1,300만 불 하여튼 뭐 한 150억 정도의 미만이라면은 별도의 증여세나 뭐 설사 만약에 미국에서 사망하신다면 별도의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건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절세를 볼 수 있는 혜택은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그러니까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가셔가지고 뭐 다 정리해서 가서 아니 다 증여해버리고 1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어머니가 이분이 실제적으로 본다면 실제 생활의 근거지나 본거지를 미국으로 완전히 옮겨서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실제 살지 않는 분이다.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 세금상의 목적으로만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이 된다면 거기에도 다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금이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국으로 가신다면 그리고 미국에서 정리를 한다면 그거는 좋아요. 그 아이디어까지는. 다만 어머니가 단기간 내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혹시 몇 년 정도 있다가 가시면 될까요? 안정적으로 보려면 최소 5년 이상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그렇죠. 정도는 미국으로 있어야 실제 이민을 된다. 가서 뭐 5년 이상, 뭐 길면 길수록 좋죠, 아무래도. 그러면 처음부터 한국에 정리한 돈을 엄마 계좌로 보내지 말고 내 계좌로 보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보낼 수는 있죠. 다만 세금을 내야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본인이 내 돈을 그냥 내 계좌로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내 돈 내가 가져가니까 세금이 없지만 자녀 그렇습니다. 계좌로 보낸다는 다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굴리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돈나님들. 이것이 예. 정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이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또 어머니 같이 만약에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사실 이걸 잠깐 갔다가 잠깐 오는 것도 힘들고 만약에 미국에 거주를 해보신 적도 없어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 사실 그때 이민 가시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생각은 가능한데 이걸 현실화하기가 상당히 좀 장애물이 많더라고요, 분당이. 그런 상담을 그러면은 실제로 많이 받아 보셨나 봐요. 그렇죠. 이제 생각은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과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럴 체력이 되는가? 또 생활의 터전이나 이런 것 등이 예전에 미국에서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또 모를까? 저는 세금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민을 가서 살 수가 있는가? 이게 잠깐 딸 집에 놀러 가는 거하고 몇 년 이상 완전히 살러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상속과 증여가 뭐 인제 부모 자식 간에 대부분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다른 뭐 자녀가 없어서 조카가 뭐 상속받는다거나 형제가 증여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래서 자녀한테 잘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은 부모한테 너무나 굴뚝 같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렇죠. 이제 하려면 좀 긴 기간을 두고 좀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이민이라는 게 단지 세금상의 목적만으로 이민까지 뭐 하고 한다 이런 게 실제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십니다. 계시긴 하시는데 이제 그 본다면 아무래도 미국은 좀 머니까요. 정말 세금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나라는 사실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 완전히 자산가이신 분들, 가까운 나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가까운 곳. 그렇지만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다면 그분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혼자 살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 이 부분에서 정말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기 편하신 곳. 근데 자녀가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선택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네네. 아무래도 좀 멀고 왔다 갔다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 선택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좀 수순위이긴 하죠.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점이 사실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시작하고 지금 2-3 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맞습니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좀 다른 법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사실 한국 상속법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맞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지만 또 오해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된다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탄생이 됐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이니까 한국의 민주당 그 세금상에서 좀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지 않겠냐라고 아, 여기서 더 불이익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어. 것들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상속세 부분이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어쨌든 별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세금인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거든요. 네. 근데 조금 완화된 차원에서 뭔가 개정을 한다라는 거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공약집에 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거는 여야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다만 어느 정도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본다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발생되는 상속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몇십 년 동안 개정이 된 적이 없거든요. 예, 개정이 된 적이 어. 없는데 개정이 되지 못한 어떤 현실적인 좀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그걸 본다면은. 왜냐면 뭐 사실 뭐 이게 보수 정부에서도 이거를 개정을 못 했었어요. 본다면. 그게 이번 지난 직전에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근데 역시 그때도 개정을 못 했거든요. 개정하고 싶어는 했는데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 이건가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다른 세금이 너무 낮은 거예요. 본다면. 아. 소득세나 이런 건 아무래도 선진국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보유세도 한국은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득세나 뭐 보유세 이런 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보유세나 소득세가 낮은 만큼 상속이나 증여가 무상으로 발생했을 때 세금을 확 매기는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오. 상속세를요, 이런 걸 많이 낮추고 하려면 일반적인 다른 세금을 좀 올려서 뭔가 세수 충원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소득세, 뭐 보유세, 부가가치세 이런 일반적인 세금을 무작정 올린다면 이제 전 국민적인 반발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올리지 못하니까 상속세를 무조건 내리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어찌 본다면은. 이제 저는 미국하고 한국만 비교를 하게 되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재산, 보유세 이거를 보면은요. 사실은 미국이 재산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 많죠. 1년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집 한 채 웬만한 거 가지고 있다. 지금 제가 사는 조지아의 뭐 그 중간 주택 가격을 지금 60만 불, 70만 불대로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1년에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물론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차이가 있지만 그 있지만, 예, 정도를 그렇습니다.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로 치면은 한 뭐 7억짜리 아파트, 7,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1년에 세금을 1,000만 원 이상 내지는 않죠. 아, 당연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세수를 이 같이 유지하는데 세수는 같은데 상속세가 낮아져 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편적인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어쨌든 다른 쪽에서 뭔가를 올려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본다면. 근데 그럼 그거는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보수 정부도 힘들겠는데? 마찬가지였다. 그런 것이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들겠어요. 다만 그래도 한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완전히 이제 그 상위 몇 퍼센트만 해당되는 그런 세금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그렇지. 대상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 중산층까지 만약에 해당이 되는 거는 좀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해서 완전한 자산가분들한테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고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산층 정도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부분으로 아마 설계가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은 아마 그럴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쨌든 완화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내가 돈을 벌 때 소득세를 다 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왜 이 재산에다가 또 세금을 먹이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가 낸 소득세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내면 좋겠죠. 돈 많은 분들이건 돈이 적은 분들이건 안 내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적법한 안에서 절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탈세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서 미국에 사시는 분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를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이제 집 살 때 돈을 보내느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PD가 집을 살 때 한국에서 부모님이 몇 억의 돈을 보내서 집을 살 때 다운페이라고 여기서 하는 그 돈을 내라라고 해서 증여세를 다 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낸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PD 입장에서는 벌어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집도 사야 되니까 증여세를 내기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만약에 증여세를 내준다면 그거 증여세 자체도 돈을 증여하는 거니까 거기에도 세금이 붙는가? 그게 질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단순하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네, PD님, 받는 네. 사람이 미국에 사는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이겠죠. 이 머니돈의 시청자분 등은.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세금을 대신해 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그 세금이 별도의 증여세 부과 대상은 또 아니에요. 어, 받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면. 근데 받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면 부모님이 네. 세금을 내준다면 그건 또 별도의 증여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받는 사람이 외국에 있다면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 이거 사실 자기 케이스를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유추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법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복잡해서 이게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완전히 이해를 시켜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처럼 그냥 전반적인 제네럴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유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또 뭐 이제 받는 사람 기준, 또 재산이 한국에 있냐, 뭐 미국에 있냐, 주는 사람은 또 한국에 있냐, 미국에 있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조합이 총 9개가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음.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이제 자녀가 미국에 있고 부모가 한국에 계셔서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요즘은 여기 젊은 분들도 한국으로 취업해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은 미국에 사셔서 당연히 내가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돈이 한 1,300만 불, 뭐 150억 되는 줄 알았는데 자녀가 한국에 가서 취직을 했어.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자녀한테 돈을 보낼 경우에 그러면 누구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아들 같은 어, 경우에 군대 때문에 한국에 와서 또 그렇죠. 좀 있다 또 학교 같은 경우 대학교 교환학생 비슷한 거로 와서 하다가 또 여기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정작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는데. 자, 그런 경우에 이게 양측의 법이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면제 한도가 크죠. 어쨌든. 네네. 그래서 네. 부모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미국 차원에서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니까요. 미국 연방 차원에서의 증여 공제 한도 금액 이내라면 150억 미만이라면 예를 들어 별도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근데 아들이 한국 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들이 한국 사니까 아들은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야겠죠.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들은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아, 이거 복잡하다. 그렇죠. 받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아들은 한국에 살고 그러니까 한국법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는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각자 법이 다르다 그러면은 거꾸로 한국에 부모님이 사시고 자녀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는 한국에서 그러면은 주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는 거면 그때는 없나요? 있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한국법이 설계되어 있냐 촘촘합니다. 하여튼 세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연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연대해서 납부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그 말은 받는 사람한테 굳이 받으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돈을 보내려면 증여로 보내려면 내세요 세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럼 결국은 한국에서는 주던 받던 뭐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재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국과 연관이 있다면 한국에서 세금 문제 발생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럼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고 여기민을 가라고 조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뭐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면 화두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한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신탁한 재산도 리빙 트러스트된 이 재산도 상속세 부과 대상인 건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죠. 어쨌든 그래서 원칙은 그것도 부과 대상이 되는 게 맞거든요. 다만 현실로 들어온다면 미국에서 이미 트러스트를 넘겼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수탁자한테 뭐 넘기든 리빙 트러스트를 했다면 이게 어떤 공적인 뭐 시스템에 등록된 게 아니잖아요.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누구나 한국 국세청이든 누구든 뭔가 이거를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현행 그 수준에서는, 현행 프로세스나 현행 시스템 수준에서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내가 사망을 이제 역임으로 와서 하셨을 때 어쨌든 그때는 이제 원래 생전에 했던 리빙 트러스트 해놓은 거는 그것대로 어쨌든 뭐 이전은 되겠죠. 이 과정을 과연 한국 정부에서 알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차이는 있어요. 만약에 리빙 트러스트도 안 해놓는다면 한국 와서 갑자기 사망하신다면 결국 프로베이트 과정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는다면 과연 이게 공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검색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과 대상이긴 하나 이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제 뭐 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법령이 말씀드린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 이상이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참 이거는 개인이 사실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조언을 드리기엔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 IRS나 이런 부분들, 한국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만나뵀던 이제 미국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도 이거 그 텍스 전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에 이게 오히려 이 AI 기술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어, 미국 국세청의 IRS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를 AI 기술을 오, 활용을 해서 어쨌든 증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신탁이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서 지금의 기준과 5년 뒤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너무 빨리 변해버렸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증여를 해버리려면 그냥 미국에서 증여 다 하고 한국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차라리 마음이 편하신 일이죠. 그러면은 적법하게 피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좀 일찍 그 증여나 뭐 이제 자산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이 적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시고 또 한 반 정도는 엄청 후회를 하세요. 이렇게 수모를 당한다. 돈 있을 때는 이렇게 대접을 하다가 이제 돈 다 넘기고 나니까 이렇게 수모를 당한다. 이런 분들을 실제로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고 말을 하는 그런 것처럼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미리 다 증여해놓고 난 한국 가서 살래. 그러면 너네들도 증여세 안 내고 좋고 나중에 상속도 걱정 안 하잖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하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지금 거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어, 부모님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친구분들 만나시면 네. 주로 하시는 말이 절대 자녀한테 먼저 주면 안 된다. 어, 보통은 그렇게 어,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쥐고 야, 있어야 참, 힘이 생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어떤 증여를 통한 증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여기을 오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그 친구분들한테 환영받지 않는 얘기예요. 만약에 조언을 구한다면 대부분 말리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세금을 내도 네가 내냐, 자녀들이 내는 거지. 나중에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예, 상속이면 사실 내가 죽어가면서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송도에 아파트가 있으세요. 예. 송도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에 저희 교포 그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일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아메리칸 빌리지를 짓는다. 맞습니다. 미국 교포를 시민권자들만 위한 받을 수 있는. 네,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집을 사놓으면 좋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많은 분들이 송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주고 여기 와 있으신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예. 근데 그동안 아파트 값은 올랐어요. 예. 송도가. 그런데 이분들이 살지는 않으셨는데 어차피 한국에 그렇게 자주 가지도 않고 저 아파트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고쳐야 될 일도 생기고 하니까 그냥 팔아버릴래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제가 가까운 지인이. 그랬더니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세금이 또 더 많이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복수국적자가 아니세요. 그냥 미국에 계속 사셨고 복수국적을 하실 마음도 없으셨어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팔 때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저것도 좋고 뭐 한국을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 집을 사야 된다라고 세미나 할 때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금 혜택도 전혀 없고 지금 저게 애물단지가 됐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금상의 혜택을 보려면 이제 뭐 실거주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한테 주택 하나, 미국도 똑같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네. 집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매각할 때 캐피털 게인 텍스 이런 게 없거든요. 실거주 네네. 똑같습니다. 한국도 그 혜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실제 한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세금 부과는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국에 가서 사시지 않고 전세도 안 났어요. 예. 그 집을 그냥 비워뒀어. 그러면 어때요? 그 뭐 돈이 남은 게 내가 분양받은 금액보다 더 높게 판다면 어쨌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장기 보유 우대 공제율이라는 걸 적용받는데 뭐 실제 거주도 하지 않고 실제는 이제 그냥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었다면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 보유 우대 공제율 이걸 적용받지를 못해서 세금이 좀 일부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떻게든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는 뭐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잖아요. 한국에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본다면. 그럼 미국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미국에도 세금을 어차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은 어차피 미국 연방 차원에서 내는 세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주세는 이 주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예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주세가 높은 곳이죠. 높죠. 네. 한국에 세금 많이 내면 연방 차원에서 낼 거는 거의 없을 건데 한국에서 만약에 세금을 어떻게 해서 거주자 혜택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만약에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미국에 사실 연방 차원의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사실 저는 본다면 결론적으로 길을 쓰고 네. 한국에서 세금을 피해갈 어떤 실익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좀 더 유리하게 세율을 적용하는 데를 찾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 절세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안 내거나 그렇죠. 어느 쪽도 해당이 안 되는 회색 지대를 찾거나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한국에 덜 내면 또 미국에 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세금 아까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을 다룬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셔도 글로 써놓은 것만 가지고 저희가
그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법무법인 태승에 연결을 해서 어떤 상황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전에. 예, 그랬더니 맞습니다. 카톡으로 해갖고 연결이 돼서 첫 번째 이니시에이션 그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변호사 비용이 쌌어요. 그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뭐 해결해 주시고 나서 또 받는 돈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와, 미국 변호사는 도둑놈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받는 그 변호사비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요. 또 미국은 또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고 한국도 많이 올랐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서비스 피 측면에서는 미국과는 좀 비교는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미국에 계시면서 내가 이중 국적을 했다, 뭐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은 그 피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저희 댓글에다 올리시는 것보다는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세히 쓰셔도요,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조언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2회차에 걸쳐서 이유리 변호사님과 내용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어디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제네럴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은 직접 연락을 하시고, 미국에서 사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지 하시면은요, 그 법무법인 태승, 지금 이제 스마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회사 명칭이 법무법인 태승에서 법무법인 더 스마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더 스마트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요, 거기에 카톡 상담 연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카톡 전화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리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유리 변호사님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내시는 거고, 저희도 이 한국하고 시간을 맞추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시간을 내서 우리 돈나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근데 이유리 변호사님께서 뉴욕이나 밴쿠버 그리고 LA에는 직접 또 상담을 하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좀 보시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아틀란타에도 올해는 꼭 한번 오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저희 돈나님들 중에 상담할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해 놓으셔서 직접 만나 뵙고 하거나 아니면은 카톡으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나는 반드시 이유리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했다. 그래서 이유리 변호사 나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변호사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상담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 또 실력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도 뭐 꼭 저랑 상담 원하시 지정 상담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아, 뭐 그래요?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저 말고도 실력 있는 좋은 변호사님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 네. 어떤 그 품질 서비스 수준이나 서비스 품질 차원에서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유리 변호사님을 모신 거는 이유리 변호사님께서 사실 여기 이제 출장을 자주 나오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줌으로 연결을 하는 거지, 법무법인 더 스마트 안에는 이유리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드시 이유리 변호사님하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정 상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머니돈나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뭐 재미로 이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희
그 뭐라 그러지? 구독자 수나 뭐 그 뷰어 수를 늘려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선우미숙 선생님, 조이스 그리고 조앤 저까지 미국에 사는 세월이 거의 40년 된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 채널을 시작했고, 그런 면에서 이유리 변호사님하고도 아주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법무법인 더 스마트에 연락을 해주세요. 저희는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 우리 이유리 변호사님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시청해 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